내주셔서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행정학하고 경제학 쪽에 전공한 이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우리나라 주택 정책을 한번 옛날부터 최근까지를 뭐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쭉 스크린 해가지고 좀 시사점을 도출을 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뭐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행정학을 공부했고요. 연세대학교에서는 경제학을 했는데 재정조세 분야 쪽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위기관리연구소에 지금 몸을 담고 있고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이번 가을 학기에 MBA 과정에서 경영전략 관련해가지고 제가 과목을 하나 맡아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작년까지는 산업은행에서 산업기술리서치센터라고 있는데 맨날 그 산자부, 금융위, 기재부, 뭐 국민경제자문회의 이런 데 불려다니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특강해주는 뭐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 공공조직에서 또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 공식 문서에는 쓰지 않았는데 17대하고 18대 때 우리 한나라당 국회의원님 정책보좌관으로서 한 5, 6년 정도 그렇게 일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특히 좀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할 때 사실은 현장에서 제가 좀 많은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택 가격 추이를 한번 쭉 살펴보고 과연 주택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주택 정책이 성공하려면은 어떤 시사점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지 순서대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민은행에서 주택 가격 지수를 1986년 이래로 계속 발표를 합니다. 그 뭐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게 저는 이제 산업은행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살펴보면은 시중은행들이나 뭐 국책은행들 다 할 거 없이 은행들이 그 부동산 담보대출할 때 쓰는 기준이 사실은 국민은행 자료를 제일 신뢰합니다. 정부 자료는 그렇게 많이 안 믿고요. 그래서 국민은행이 지금 뭐 KB 부동산 시세 이런 것도 발표하지만 그 가격 지수를 86년부터 무려 거의 한 40년 발표를 해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민간 마켓에서는 제일 신뢰받고 있는 지수니까 이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아마 인사이트를 도출하는데 훨씬 제일 신뢰성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제가 이제 녹색 줄을 펴놓은 게 정권별로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YS 정권까지가 이제 98년 시즌이니까 여기죠,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는 DJ 노무현 정권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국민의힘 정권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가 왔다가 잠깐 윤석열 정부를 스쳐서 이제 지금 한 3개월 정도 새 정부가 다시 들어섰는데요. 딱 눈에 보이는 게 제일 크게 보이는 게 이쪽이죠. 김대중 정부 말기부터 노무현 정부 5년 내내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문재인 정부 시기 이때가 확 눈에 띄죠. 이것이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근데 진보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스스로 뭐랄까 자기 위로 삼아 하시는 말씀이 이게 정책이란 시차가 생기니까 이때 문제점을 발견해서 정책을 편 효과가 이때 생겼다라고 이제 항변을 하십니다. 그냥 정신승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그냥 자기네들이 궤변을 하는 거고 분명히 이제 문제가 컸기 때문에 이런 가격 급등 현상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요 좀 가는 선으로 노란 선으로 표시한 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럼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물가는 항상 상승하니까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냐 물가하고 비슷하게 상승했냐 이거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요 노란색으로 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전국 까만색으로 된 전국 주택 전체 상승률을 보면
오히려 놀랍게 86년 대비 2025년 현재 40년 동안 소비자 물가보다 주택가격 지수가 덜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주택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예민하고 굉장히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할 것인가 하고 있는가? 이게 보면은 요 이제 파란색으로 된 게 강남 주택이고 많이 올랐죠. 요 보라색으로 된 게 전국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만 따로 놓고 본 거. 빨간색은 강남 아파트만 따로 놓은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문제는 아파트다. 그 다음에 특히 강남 아파트다. 이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에 이제 포커스가 가는 거죠.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아까는 지수였는데 상승률로 한번 변동률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89년, 91년 요 사이에 한번 엄청난 가격 폭등이 있었고 2002년, 2003년 이때 가격 폭등이 있었고 2006년, 7년 이때 가격 폭등이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와서 2021년, 22년 이때 또 가격 폭등이 있었습니다. 이 가격 폭등의 또 원인은 여전히 아파트, 특히 강남 아파트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1980년대 후반에는 이제 아무래도 산업화와 도시화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됐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도시에 주택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제 가격이 급등했고 옛날부터 이제 아마 그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노태우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그 전국 200만 호 주택 공급 이런 것들을 발표했고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렸죠. 그 중에 이제 그 바닷물에 퍼와가지고 부실 공사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주택 공급 물량이 90년대 초반에 대폭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제 91년에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신도시가 오픈이 되고 하면서 수도권에 아파트 그 물량이 엄청나게 공급되면서 가격이 확 잡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좀 안정적이다가 2002년 월드컵 주변으로 해가 근처로 해서 이게 이제 저금리 기조 나중에 예전에 이제 DJ 정부에서 그 경기 부양 IMF 이후에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 이제 유동성을 많이 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금융권에서는 카드 부실 사태 이런 것들이 막 터지고 할 때거든요. 그런 유동성이 증가되면서 이제 공급 부족이 겹치면서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정책이나 이런 정책, 그다음에 주택 규제도 완화를 많이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터지면서 2000년 전후해 가지고 이제 주택 가격이 꿈틀꿈틀하기 시작했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시면서 취임 공약으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을 합니다. 근데 그 부작용으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부작용으로 정책 실패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강남 집값을 아파트 가격을 아주 그 드라마틱하게 상승시키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강남 아파트가 뭐 50억, 100억 하는 그런 어떤 시초가 된 그런 사건이 이제 2003년, 2004년, 6년, 7년 이럴 때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제 요런 그 40년간의 우리 부동산 시장에 있었던 일들을 통계를 통해서 확인하고 한번 본격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택 정책이라고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택이 뭔가, 정책이 뭔가, 요거를 한번 따로따로 봐서 우리가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라는 취지에서 발제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먼저 주택이 무엇인가? 결국은 사전에 보면 결국 사람이 살기 위해 지은 집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윤택한 생활의 터전으로 여기기도 하지만은 투자나 투기의 수단으로 여기기도 하는 그런 두 가지 이중성을 지금 가지고 우리는 지금 한 40년 정도를 지금 살고 있고요. 근데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12월 27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주거 실태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국민들에 대한 주거 어떤 국민들이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정부가 하는 질문이니까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뭐 보유합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빠져 있죠.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 이제 긍정적인 시각에서 본 건데, 첫 번째가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가 무려 전체 답변자의 절반 가까이 나왔고요. 네 번째 보면은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시설, 문화시설, 공원, 녹지 이런 것들이 좋은 지역을 찾는다가 전체 국민의 4분의 1이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쾌적하고 안락하고 살고 싶은 집을 살겠다는 거죠. 이게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주택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투기는 사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나는 사실은 살고 싶은 집에 나는 살고 싶다. 이게 이제 국민들의 원래 1차적인 원초적인 마음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정책이라는 이름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정책학을 전공했으니까 정책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책학에서 정의하는 정책이란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을 강구하는데 과학적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그거를 이제 정부기관이 권위를 갖고 지침화하는 것을 이제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라고 했는데, 과연 무엇이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인가? 결국은 살고 싶은 수준의 좋은 집, 국민들의 요구는 아까 설문조사에도 봤지만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두 번째는 그래도 가격이 좀 안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맞지 않느냐. 세 번째,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살고 싶다.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이사가 필요할 때 마음껏 이사 다니고 싶다. 이게 기본적으로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택정책은 결국은 목표는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살고 싶어 하는 수준의 좋은 집을 충분히 만들어준다. 이게 1번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가격 안정도 좀 해줘야 된다.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하고 싶으면 편하게 이사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과학적인 다음 수단에 대한 얘기로, 과학적인 수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과학적인 수단은 도대체 주택정책에서 무엇인가? 수요와 공급의 경제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몇백 년, 경제학에서 몇백 년을 지내오면서도 지금 반박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세계 시민들이 수용하고 있는 법칙이거든요. 주택시장에서도 수요 공급의 법칙이 여전히 적용된다 라고 인정을 하고 이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과학적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분들 뭐 나름 근거가 또 제시하시고 하지만 일단 제가 경제학과 정책학을 공부한 입장에서는 주택정책도 수요 공급의 경제법칙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과학적이다. 그러면 과학적이라는 게 뭐냐? 과학이 아닌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제일 뭐 알고 있는 건 종교, 그 다음에 철학,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있죠. 종교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적으로 믿는 거죠. 부처님을 믿는 것도 그렇고, 철학은 규범적인 거죠. 이래 해야 된다. 서양 철학도 있고 뭐 공자 철학도 있고 우리는 유교적인 철학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철학이고, 이데올로기는 이게 맞다. 규정을 하는 게 이데올로기거든요. 근데 과학은 뭐냐면은 내가 틀릴 수 있다가 과학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뉴턴,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이 이제 과학을 했지 않습니까? 물리학을 했는데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부정이 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거를 뉴턴의 만유인력을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라고 할 때 절대로 아인슈타인을
무조건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틀렸는지 보고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 확인해보고 그러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맞네?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조차도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상대성 원리를 젊었을 때 상대성 이론을 냈는데 그 상대성 이론을 늙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스스로 부정합니다.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제안하고 막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던 상대성 이론이 내가 계속 연구를 더 해보니 이게 우주의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고 법칙이 아니고 지구하고 우주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이론이었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이름을 또 바꿔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우주를 커버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든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아인슈타인 스스로가 자기를 부정하고 새로운 이론을 냅니다. 그래서 실증을 하고 증명을 하고 또 세월이 지나서 기술이 발전하고 또 더 새로운 생각을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새로운 사람이 뛰쳐나오면 그거를 반증하고 그러면은 그 원래 그 이론을 만들었던 사람이 반증을 인정하고 그 수용하고 그럼 새로운 이론이 다시 수준 높은 이론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제 과학의 정신이거든요. 너와 나는 다르다. 그리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이 정신이 이제 과학의 정신이고 그래서 정책학에서는 과학적인 수단을 반드시 하는 게 이념이나 철학 이런 걸 쓰면 정책이 산으로 간다. 과학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서로 간에 치열하게 논쟁,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논쟁하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과학적인 수단이라고 하고 제가 주장하는 주택 정책의 과학적인 수단은 수요 공급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큰 기조를 가지고 과연 주택 정책의 수단이 어떤 수단이 있고 이게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세금 강화죠. 우리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아니면은 취득세, 또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을 강화하는 건데 이런 세금을 강화하는 거는 경제학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별 효과가 없다라는 게 정설인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요를 억제해서 가격을 하락시키는 그런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억제돼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집에 적정한 가격으로 사느냐의 문제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사느냐에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살고 싶어 하는 집에 사느냐에 대해서는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세금 부담이 늘어났으니까 내 이 감당하는 능력은 요만큼인데 내 집에 세금 부담이 이만큼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더 질 나쁜 집으로 옮겨가야 세금 부담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질은 떨어지는 방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강화하는 수단이 과연 우리가 그 큰 국민의 삶의 질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어 바라봤을 때 이 정책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가에 일단은 퀘스천이 생기는 정책이고요. 다음에 이제 금융규제 강화도 마찬가지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별로 그 큰 압박을 못 받지만 사실은 돈이 없는 젊은 사람들, 저소득층들이 이 금융규제에 다 걸리거든요. 그 국민의 삶의 질 입장에서 봐서 금융규제도 과연 국민의 삶의 질을 내 도움이 되는가, 가격 하락 외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가는 퀘스천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신도시 개발. 이것은 이제 공급을 확대를 함으로써 경제학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키는 정책입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삶의 질에 오히려 규제 정책보다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도시를 개발하면 아무래도 새 집이 늘어나니까 내가 살고 싶은 집으로 이렇게 선택할 국민의 선택의 폭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선택지를 많이 갖춘 상태에서 내가 조금 저렴한 가격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 삶의 질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도 공급 확대를 통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삶의 질을 또 늘릴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공급 확대에는 필연적으로 투기꾼들이 이제 꼬이게 되는,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정서 내지는 위화감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는 이런 국민 감정의 문제가 또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옳은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중립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경제학적으로는 초과 수요를 발생시켜서 풍선 효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정책이고요. 그럼 결국은 신규 주택의 가격은 차단이 되는데 구주택의 시장으로 가서 구주택에 사람들이 몰리면 그쪽은 가격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이게 분양가 상한제 같은 가격 규제는 문제가 뭐냐면은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는 결국은 물량이 준다는 거거든요. 시장의 물량이 줄면은 누군가 자가가 전세로 떨어지고 전세는 월세로 떨어지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생기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여유 있는 사람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간당간당한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최저임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주택정책은 아니지만 최저임금제를 하면 고용이 줄거든요. 그럼 고용이 줄어들면은 만약에 10만 명이 고용을 상태에 있는데 최저임금제를 함으로써 이제 최저임금을 높였어요. 그러면 고용이 10만 명에서 9만 명으로 예를 들어 준다. 그러면은 살아남은 9만 명은 임금이 늘었죠. 탈락한 9만 명은 실업자가 됐죠. 그러면 살아남은 9만 명은 이제 인간다운 삶을 하는데 도움이 됐는데, 탈락한 1만 명이 누구냐? 이게 저기 경제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이미 KDI 같은 데서도 나왔고 미국에서도 다 나와 있는데, 그 통계 분석을 해봤더니 탈락한 사람들은 여성, 청년, 저소득층 이런 쪽에서 탈락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가격 규제, 분양가 상한제나 최저임금제 같은 가격 규제 정책을 경제학적으로는 살아남은 그나마 먹고 살만했던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대신에 진짜 최고로 우리가 챙겨야 됐던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걸 하더라도 정의로운 정책인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손해를 받느냐를 따져보면 오히려 좀 다 우리가 챙겨줘야 될 사람은 맞지만 다 챙겨줘야 될 사람 중에 그나마 나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진짜 챙겨줘야 될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정책일 수 있다. 그럼 이 정책이 정의로운가? 이런 측면에서 좀 물음표가 있는 정책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사가 이익이 줄어드니까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오히려 나중에 지금 마켓에 나와 있는 그 기존 주택 시장의 가격을 올리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효과도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퀘스천이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임차인 보호 강화 정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강하게 했는데, 임대차 3법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임대 공급이 축소돼서 전월세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또 매매 시장에 풍선 효과가 생기고 이런 효과들이 또 계속해서 연계된 연쇄적인 효과들이 생기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또 국민의 삶의 질에 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같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클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의문의 꼬리표가 다 드는 그런 정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들이 선악으로 구분되는 수는 없고 분명히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모든 정책이 다 있다. 그런데 지금 진보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네들이 하는 정책은 부정적 효과를 숨기고 긍정적 효과를 과대포장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왔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기별로 저희가 그 전의 시기는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여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있지만 아주 투기와의 전쟁을 벌입니다. 목표는
서민주거 안정, 부동산 투기 억제,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목표고요. 이때 대통령이 스스로가 자주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 100% 시대가 왔는데 그때 당시에 주택 보급률 통계가 한 105%씩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부동산 집값이 이렇게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느냐? 일단 투기꾼들이 농간을 부린다. 이게 이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 세력의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규제 정책을 하겠다. 이래서 우리나라에 정의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때 사실은 왜 강남 집값이 뛰었느냐를 저도 이제 이때는 현장에서 정책을 하던 입장이었으니까 그때 그 부동산 전문가들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 말씀이 강남 집값은 판교, 그 이구동성으로 판교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기억을 해가지고 그 김대중 대통령 때 판교에 엄청난 90만 호인가 엄청난 그 주택 공급과 함께 강남의 교육열을 대체할 수 있는 엄청난 학원촌을 판교에 세우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남 집값이 주춤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그걸 완전히 뒤집습니다. 대규모 공급은 하는데 서민주택으로 하고 대형주택은 없애겠다. 그러니까 서민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강남의 부자촌들의 그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판교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부자들 위해서 이런 거 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판교는 서민들을 위한 공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뒤집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거는 그 부동산 마켓에 계신 전문가들의 그 당시 증언들이에요. 그 선언을 한 이후에 강남 대체 수요지가 없어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강남하고 분당 아파트에 이제 미친 듯한 상승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라는 게 이제 그 당시 전문가들의 증언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종부세를 신설했는데 이게 사실은 엄청난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인 임시 대응 효과는 되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세금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게 이제 경제학을 연구하신 분들의 주류 어떤 의견인데 하여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그 당시에 이런 양도세 강화, 종부세 신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집값을 잡겠다라고 그렇게 믿고 계셨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실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 1980년대 정도에 이제 잠실이나 이런 데 들어간 분들은 사실은 소외된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20년, 30년 그냥 그 자리에 이사 안 가고 열심히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 들어가서 이제 2002년에는 월드컵 때는 은퇴해가지고 이제 소득도 없이 집 한 채 가지고 이제 노후 생활을 하는 분이 있는데 갑자기 종부세를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이분은 투기도 하지 않았고 그냥 그 집에 사는 게 죄예요. 근데 시세가 오른 거예요. 근데 그 시세라는 게 팔아야 돈이 되잖아요. 안 팔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집에 살고 있으면 그분 입장에는 그냥 집 한 채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한테 평가 이익이 올랐으니까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세금을 내시오라고 영수증을 내민 거예요. 당신은 부자입니다. 이미 은퇴해갖고 이분은 소득도 없어요. 그런 강남에 계신 분들이 세금을 두드려 맞은 거예요. 억울하게. 1주택자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그 집값이 오른 거는 내가 올렸나? 아니죠. 뭐 정부는 그때 당시 진보 정부는 투기꾼이 올렸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근데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실패로 올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경우든지 정부 정책 실패든 투기꾼이든 살고 있는 사람이 원해서 올린 건 아닌데 외부 요인에 의해서 집값이 올랐는데 나는 은퇴해서 소득도 없는데 갑자기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내라는 거죠. 형사법의 법률 전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형사법 원칙이라는 걸 강조하시는데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형사법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10명의 투기꾼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부동산 주택 정책에서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정의로운 거죠. 그런데 1명의 투기꾼을 잡자고 10명의 억울한 납세자를 만든 거죠. 그런 종부세가 그런 상당히 무리수를 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납세자들이 이제 강남 위주로 이제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지금 강남 3구가 보수 진영의 텃밭이 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평가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는 주택 보급률 지표가 이게 잘못된 거였죠. 이렇게 투기와의 전쟁을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넣고 이렇게 대통령이 앞장서서 자기가 연설을 할 때 멘트를 할 정도로 이 투기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지표가 주택 보급률입니다. 대통령이 주택 보급률을 105%, 110%를 가는 시점에 이렇게 집값이 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판단이었거든요. 이 주택 보급률 지표가 잘못된 지표였다는 게 이 당시에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를 그 당시에 주택 보급률이라는 게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주택 정책을 해보겠다고 만들었는데 그 당시 1970년대 당시는 그냥 제가 상상을 해보건데 1인 가구가 거의 없던 시절이죠. 일단 사회 구조가 한 3대가 다 모여서 살고 1인 가구라 하면은 기껏해야 나오는 1인 가구는 군대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임시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방 학생이 서울로 유학 와 있을 때, 뭐 이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지표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1인 가구라는 거, 2인 가구 이런 것들이 이제 핵가족화 되면서 1인 가구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절까지 그 70년대 지표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국토교통부에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걸 보고 주택 보급률 110%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근데 당시에 제가 딱 집어넣어 봤어요. 그 지표 그대로 해서 1인 가구와 외국인 가구를 만약에 그 주택 보급률에다가 숫자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서울 주택 보급률이 2002년 당시에 69%밖에 안 돼요. 엄청난 공급 부족이었죠. 그거를 대통령은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꾼이 농간을 부린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사실 실제로 제가 제기한 문제였고요. 그러면 이제 2008년에 와서 제가 2002년, 3년, 4년 이럴 때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2008년이면 아마 이게 정권이 바뀌었을 때일 겁니다. 새로운 주택 보급률 산정 방안 마련이라고 이제 뒤늦게 국토부가 자기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도자료 밑에 이제 제가 밑줄을 이렇게 쳐놓은 여기인데 주택 보급률을 주택 보급률이 기존의 105.9%가 98.3%로 7% 이상 떨어지죠. 근데 이것도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부동산 뉴스 작년 겁니다. 작년 2월 부동산 뉴스예요. 국내 거주 외국인이 약 200만 명이 빠져 있다. 외국인은 여전히 안 넣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제일 밑에 저기 밑줄 쳐놓은 데 보면은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같은 경우에 이제 쪼개가지고 쪽방을 만들잖아요. 그 쪽방을 다 하나하나를 다 가구에다가 카운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을 했는 서울의 주택 보급률 69%다 그러면 105%, 110% 주장하다가 65% 나가면 69%가 나오고 뭐 이러면은 이 공무원들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주택 보급률을 개선은 해야 되는데 1인 가구를 집어넣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한 70%, 80% 이렇게 떨어지면 자기네들도 공무원들한테도 엄청난 명예훼손이고 망신이니까 어쨌거나 주택 보급률 100% 가까이 맞추려고
별의별 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98.3. 지금 서울 주택 보급률 94%라는 것도 쪽방촌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서울 주택 보급률이 아마 최근에 나온 자료가 한 94% 정도 되는데, 그런데 저런 꼭 쪽방촌이나 이런 거 다 집어넣고 외국인은 빼고, 그러면 이게 94%보다 훨씬 더 주택 보급률이 낮다고 보는 게 현실이죠. 근데 그러면 국토부에서 한마디 합니다. 오피스텔 안 넣었다. 오피스텔 넣으면 또 확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주택 보급률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과연 그러면은 오피스텔이 주택 보급률에 들어가야 되냐? 이 주택 보급률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이후에도 정책하시는 분들이 높이 사는 이유가 수요와 공급이 비슷하게 매치되느냐, 어느 하나가 부족하거나 남느냐, 이거를 판가름해보는 이렇게 가늠하는 지표인데, 그러면 오피스텔이 과연 우리 국민이 생각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이 거기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인가? 아니면 잠깐 어디 살 데가 부족하니까 잠깐 머물렀다가 2년 후나 5년 후에는 진짜 주택을 사서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따져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오피스텔을 주택 보급률에 포함시키는 게, 안 시킨 게 사실은 지금 현재 상태가 더 합리적인 거죠. 근데 쪽방촌이나 원룸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피스텔하고 똑같은 논리로 이곳을 나의 노후까지 있어야 될 안식처로 생각할 것인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택 보급률에서 빼고 정책을 해야 되는데 다 집어넣었다는 거고, 이게 이제 한국 부동산 뉴스에서 이런 문제를 작년에 제기를 한 거를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 보급률 통계에 노무현 대통령이 철저히 속았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수급이 균형인데 투기꾼 농가들로 집값이 오른다라고 원인 분석을 오판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2008년에서 2017년에 이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이어진 시기인데, 이때는 이제 주택시장 안정도 물론 국민들 정서를 위해서 중요하니까 가격 안정 이런 거 당연히 신경을 쓰지만, 여기는 또 건설 경기를 부양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경제 살리기 하는 차원, 그런 차원도 같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신도시 건설하고 규제 완화하고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앞에서 보셨던 그 그림에서와 같이 이 시기에는 상당히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어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도 많이 풀었고 공급도 강화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 야당 쪽에서는 투기꾼을 비용하는 세력이라고 비판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규제도 많이 완화했고 종부세도 많이 깎았고 1주택 종부자는 종부세에서 빼주고 막 그런 정책들을 이제 이 시기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그 다음에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 이런 것들은 이제 비수도권 차별, 난개발 우려 이런 비판들이 또 있었고요.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했더니 이건 건설사하고 부자한테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종부세 양도소득세 완화도 부자 감세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고, 뭐 이런 비판들이 또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 국민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우리가 처음에 봤던 목표, 국민들한테 살고 싶은 집을 살고 싶은 곳에 잘 만들어주고 가격도 안정화시켜주자라는 큰 틀에서 보면 사실상 뭐 평균을 내면은 비교적 성공한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에서 22년 문재인 정부 시기는 노무현 시즌2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금융규제가 더 강화되고 임대차 3법이 또 생기는 그런 시기였고요. 그 노무현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 공통점이, 이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분이 김수현 정책실장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도시공학 전공하시고 하신 학문적으로 상당히 이제 존중받는 분이긴 한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분이 상당히
편향된, 제 판단으로는 편향된 이데올로기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긴 한데, 물론 일면식은 없습니다만. 근데 이분이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셨고, 문재인 정부 때 정책실장으로 오셔갖고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다시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시즌2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임대 시장이 왜곡되면서 전세가 위축되고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그 다음에 LTV, DTI 강화하면서 무주택자, 서민, 청년층이 사실 기회가 박탈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 DSR이라고 규제를 신규 도입했는데, 이거는 나의 모든 부동산 관련된 부채가 아니고 모든 나의 빚에 대해서 전부 다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수요자나 젊은이들이 피해를 받고, 오히려 젊은이들 사이에서 영끌이라고 신조어가 생겼죠. 영혼을 모아가지고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산다, 이런 사회 현상을 초래하는 그런 또 부작용이 생겼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23년, 24년에 이제 반짝 회기를 저기 또 보수 정부 정책으로 회기를 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는 그냥 암흑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 운영 철학이라는 게 없었다. 그냥 옛날에 하던 정책이 있으니까 그냥 신용만 했다. 뭐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가지는, 특별히 코멘트할 만한 게 없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여소야대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기도 하지만요. 어쨌거나 암흑기에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주의를 표방한 걸로 인해서 주택 가격의 그런 무리한 상승이나 이런 거는 그나마 없었던 시기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부터 드디어 새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한 3, 4개월 됐는데, 이거를 사실 대선 후보 공약을 살펴보거나 민주당 공약을 보면 부동산 관련해서는 그렇게 두드러진 게 없어요. 이번에는 그냥 과거 민주당 공약의 그런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좀 중간중간에 좀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대표 공약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9월 7일 날, 얼마 전이죠, 수도권 주택 5년간 135만 호를 짓겠다라는 거를 발표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약간의 색깔을 냈는데, 그냥 민주당 정책과 국민의힘 정책의 중간 정도 지대에서 좀 양쪽을 다 줄타기하는 하이브리드형 정책 기조가 아닌가라는 느낌은 살짝 받았지만, 아직은 정부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부의 정말 속내의 정책은 극단적인 그 지지자들의 주장을 이후에 이제 또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중도 실용으로 계속 대통령 의지대로 그 말을 한 대로, 일단은 뭐 속내는 모르겠지만 말은 그분은 중도 실용으로 가신다니까, 그분 말씀대로 중도 실용으로 주택 정책도 갈 것인가, 아니면 극단적인 지지자들의 이데올로기적인 과거 정책으로 회귀할 것인가는 아직은 이제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지금 나온 정책은 그냥 제가 볼 때는 국토교통부가 관성적으로 낸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냥 갖고 있고요. 일단은 무난한 내용 정도로 발표를 했다, 그 정도로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주택 정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데올로기적인 좀 시각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투기를 강조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겨요. 우리는 과학을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투기와 투자를 정리할 수 있냐? 디파인 할 수 있느냐? 뭐가 투기고 뭐가 투자인가? 뭐가 싸가지 없는 거고 뭐가 건전한 투자인지, 이 경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못해요. 사실은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해찬 총리 하시는 때 이종구 의원이라고 강남을 국회의원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해찬 총리한테 투기를 정리해 보시오라고 대정부 질문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찬 총리가 얼굴이 뻘개지고 대답을 못했어요. 투기 투자는 사실은 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 투기는 어떻게 보면은
선동적인 용어고 비과학적인 용어거든요. 2023년, 202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고 제가 이때는 이제 저기 민간 부문에서 실제로 이제 외환 플레이어 할 때 제가 겪은 건데 국내 외환 시장에서 계속 외환 보유고를 막 때려부면서 환율을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뉴욕 외환 시장에서는 시장 원리가 작동하니까 환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 사서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팔면 한 반나절 만에 30원, 40원, 1달러에 3, 40원 그냥 먹는 거예요. 1억 불 하면 30억, 40억이에요. 그거를 누가 했느냐? 삼성전자 외환딜러하고 현대자동차 외환딜러하고 LG전자 외환딜러하고 매일 밤마다 낮에 사고 밤에 뉴욕 시장 뭐 인터넷 연결 다 돼 있으니까 뉴욕 시장 연결해서 팔고 이 짓을 몇 개월을 했어요. 이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의 외환 딜러들이 투기꾼인가?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거래자들을 투기꾼화 시키는 것은 원인은 어리석은 정부 정책이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투기라는 행위를 하는 마음을 먹도록 만드는 것은 그 원인 제공자는 정부다. 투기꾼을 매도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반성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투기를 가지고 이 정책 용어화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저거는 그냥 이슈 파이팅이고 선동 효과일 뿐이지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거지 절대로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투기꾼 취급을 해주는 게 이제 진보 정부 이데올로기를 가지신 분들의 이제 어떤 특성인데, 임대시장을 자연스러운 경제활동의 결과 생겨나는 하나의 마켓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사회 악적인 존재로 볼 것이냐, 임대사업자, 임대시장. 이거는 사실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경제학 하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 경제활동의 결과로 하나의 독립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그 미국식 경제학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정부가 정책 실패를 해서 주택 가격을 이만큼 2배로 높였어요. 그러면 서민들, 무주택 이제 청년들이 이제 취업을 했는데 주택 가격이 10억 원인 시절하고 30억 원 시절인 걸 둘로 나눠서 보면 청년이 주택 가격 10억 원 시절에 알뜰하게 모아서 주택을 사는데 만약에 15년이 걸린다면 30억 시절에는 이제 40년을 해야지 된다. 그러면은 그 15년, 40년 이 사람은 무주택자로 살 거냐?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첫 출발하는 청년이 집을 가지는데 그 집을 제공하는 게 누구죠? 임대시장이거든요. 월 전월세, 원룸 전월세에서 있다가 조그마한 아파트 전세로 갔다가 좀 큰 수도권 서울 아파트 또 20평대 왔다가 강남에 30평대에 이제 나중에 내가 대기업 임원 되면은 강남에 30평대 갔다가 이 단계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게 임대시장에 현실적으로 임대시장이 하고 있는 순기능인데, 이 순기능을 우리는 인정할 것이냐, 이거를 핍박할 것인가, 이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로 몰아붙이는 부분, 그 다음에 임대시장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 악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진보 정부에서 정책 실패하는데 원인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적인 건데, 버블이 뭐냐? 이게 과학적인 용어냐? 이것도 선동 용어입니다. 과학의 입장에서 버블을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그 경제학 교수님들이 내리신 정의인데, 통상적인 경제학의 범위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가격 급등 현상을 버블이라고 경제학적으로는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1600년대 네덜란드에 튤립 한 송이가 몇 천만 원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거 열흘 있으면 시들어 없어지는 튤립이 몇 천만 원 했어요. 그때 당시 시대로. 그 귀족 부인들이 이 튤립이 있어야 내가 귀족 부인으로서
어떤 우아함, 그 다음에 고상함. 그래서 이제 저기 왕비로부터 초청받았을 때 왕비한테도 튤립 한 송이를 사가야 그게 이제 귀족들의 사교가 된다. 이런 시절에 튤립 파동이 한 1, 2년 지속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제학자들은 버블이라고 하거든요. 주택 가격이 지금 2003, 4, 5, 6, 7년에 급증한 거 이게 버블인가? 뭐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도 버블이라고 하는데 경제학을 한 학자 입장에서는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돼요. 그거를 버블이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되겠다. 뭐 그런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거의 7, 80% 국민들은 납득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책학이라는 학문을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국민들의 정서나 국민들의 상식이 과학하고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과학을 해야 문제 해결이 되는데 과학을 얘기하면 이 감정적인 비난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정치나 이런 쪽에서 하시는 그 논쟁하고 하는 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안 끼어드는 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원칙인데 오늘은 이제 김 박사님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서 특별히 좀 말씀하시길래 이렇게 예외적으로 찾아뵌 거고요. 그래서 이런 버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이런 때 국민들이 지금 감정에 많이 지금 매몰되어 있는 거죠. 부동산 쪽에서는. 그래서 과학적인 용어가 사실 잘 통하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과학적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한번 과학적으로 가보자라는 제안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일단 주택 보급률을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고요.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통계를 믿고 그런 섣부르는 그런 오류를 판단은 오류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요즘은 우리 따릉이, 쏘카, 자동차나 자전거, 공유 이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주택 정책할 때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택은 그런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소유욕이 강하긴 할 텐데 국민 인식이 이제 젊은 층을 위주로 해서 젊은 층이 나이 들어가면서 소유나 공유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해서 더 이상 소유욕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투기가 그렇게 이제 부동산 가지고 돈을 벌려는 욕구가 있는 거는 뭐 그것도 사실이니까. 근데 그런 욕구가 옛날에 비해서 미래에는 또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AI 시대가 왔습니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주택, 모듈러 주택이라고 이제 공장에서 주택 이 벽하고 지붕을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딱딱딱딱 쌓아갖고 기숙사 같은 거 우리나라는 아직 4층까지인가 밖에 허용이 안 된다는데 그 모듈러 주택 하시는 그 대표님을 만나봤더니 자기네들은 40층까지 안전한데 이 국토부 직원들이 이게 소극적이라서 4층까지 밖에 허가를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모듈러 주택을 하면은 몇 개월 만에 10층, 20층짜리를 몇 개월 만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3, 4년 걸리지 않아요, 이제는. 이런 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건물하고 아파트 배관, 그 다음에 이런 소프트웨어들 모든 것들을 컴퓨터 안에 그대로 설계도를 복사해가지고 컴퓨터로 가상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파트의 냉난방 체계는 지금 이렇게 되고 주민들이 더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를 바꿔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즉시 반영을 해요. AI 기술까지 포함시키면은 AI가 자동 판단하는 거죠. 이런 기술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도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주택의 매력이 떨어지고 전부 신규주택으로 가려는 수요가 확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주택 공급률이 100% 넘어도 좋은 주택, 스마트 주택은 여전히 수요가 넘쳐나고 오히려 옛날 주택은 수요는 줄어들고 하는 양극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AI 시대의 기술 발전이 주택 시장의 모양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첨단 기술 시대에는 아예 주택의 모양도 바뀔 수 있다. 요즘 자율주행차가 이제 지금 뭐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데 미국에 뭐 테슬라 얘기도 많이 나오고 지금 뭐 현대 아이오닉 이런 것도 이제 자율주행 많이 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가냐면요. 집이 있으면 집에 이제 아들 방 하나가 자동차예요. 그래서 우리 레고 조립하듯이 거기에 방에서 얘는 딱 누르면은 그 방 자체가 요 집 한 채가 있는데 방 하나가 이렇게 탁 튀어나와 가지고 요 자동차가 돼 가지고 학교로 가요. 그러면은 그 학생은 그 안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또 뭐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돌아다니다가 밤에 와서 거기다가 딱 차고 겸 내 방 위치에 딱 들어가서 조립이 되면 집에 도착한 거예요.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는 집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대에 가면은 미래형, 우리는 지금은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미래형 신개념 주택도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 발전이 앞으로 주택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오고 구주택 시장과 첨단 주택 시장을 양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택 정책을 할 때 정책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새겨 들어야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말씀은 19세기에 이제 헨리 조지라는 아주 정치 경제학자라는 대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1860년대인가 70년대에 진보와 빈곤이라는 아주 유명한 저서를 쓰세요. 거기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는 사회가 발전한 그 부산물이니까 공동체가 환수하는 것이 정의롭다라고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고 이게 좀 진보 경제학 하시는 분이나 진보 정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좀 약간 옛날에 이제 그 시절의 막스주의자들처럼 굉장히 신봉하는 일종의 경제 철학이자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19세기에는 이 말이 이제 어느 정도 통했지만 이제 21세기 AI 혁명 시대에 왔는데 토지가 하나 주어지더라도 기술이 발전하면 10층짜리 아파트를 100층짜리 아파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에 과거에는 10층짜리 아파트를 만드는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아파트 사업을 했는데 엄청난 기술을 내가 확보를 해서 100층짜리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10명한테 주택을 제공하던 게 훨씬 더 첨단 기능을 가진 100명한테 재래식 아파트 10명을 한 혜택을 줬던 게 엄청난 첨단 아파트 100명한테 혜택을 줬다. 그러면 그게 사회적 발전의 산물이니까 그거의 이익을 공동체가 환수하는 게 맞는가? 사실은 이거는 과학 문제는 아니고 철학과 이념 쪽으로 가는 문제인데 19세기 지금 저분이 선언하신 내용이 이미 150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한번 지금 시대에는 뭔가 좀 신중하게 저분이 말씀하신 게 지금 시대에도 옳은 그런 사상인가를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우리 주택 정책하는 쪽에서 또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화두를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긴 시간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